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내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회담이 두세 번 더 열릴 수 있다며 추가 회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남북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과 아시안게임 공동 참가를 논의할 체육회담 등의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또 가까운 시일 안에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재판에 부당한 간섭은 없었으며 일선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찰 의혹 대상 판사들을 위로한다며 뼈와 살을 도려내는 시간이 예정돼 있다고 담화문을 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인 유럽연합과 캐나다, 멕시코산 철강 수입품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멕시코 등은 모두 즉각 보복관세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혀 무역전쟁이 확산될 조짐입니다. 30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찾아오면서 영남, 전남 지역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부산, 해운대 등 오늘 개장한 해수욕장에는 피서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훈입니다. 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 사전 준비 작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5시간쯤 뒤면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만족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인지가 이번 협상의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곧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Vice Chairman Kim Young-chol is now planning to travel to Washington to deliver a personal letter from Chairman Kim Jong-un. 백악관이 공지한 일정표에 따르면 트럼프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2시 폼페이오 장관과 면담을 합니다. 이때 김영철과의 회동이 이뤄지고 친서도 전달될 걸로 예상됩니다.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지난 2000년 10월 당시 클린턴 대통령을 면담한 지 18년 만입니다. 김정은 친서에 담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무엇일지, 미국이 이를 진정성 있는 비핵화 자세로 평가할지가 관건입니다. I think it'll be very positive. I think it'll be very positive. The meetings have been very positive. We'll see what happens. 앞서 트럼프는 북한 비핵화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반드시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핵 문제뿐 아니라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폐기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어쨌든 최종 담판은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한 번 이상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3박 4일 정도의 일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북 회담 이후에 남북미 3자 회담까지를 염두에 둔 일정일 수도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희망하건대 6월 12일에 예정대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회담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It doesn't mean it gets all done at one meeting. Maybe you have to have a second or a third, and maybe we'll have none. 싱가포르에서 비핵화 협상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는 6월 12일 정상회담 개최를 전제로 실무 일정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이후 곧장 캐나다에서 싱가포르로 이동합니다. 현지 시간 10일 오후 도착해 하룻밤을 묵은 뒤 11일 싱가포르 총리와 접견하고 12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납니다. 김정은은 11일 오후 도착하는 것으로 미국 측은 일정을 짰습니다. 미 측은 현지 시간 13일까지 3박 4일의 체류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일 회담 이후 김정은과 추가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일정에는 12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깜짝 방문 가능성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정상회담 형식이 아닌 정상 만찬 참석 형식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영철 부위원장과 140분간의 회담을 마치고 실질적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최종 마무리는 되지 않은 듯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악수를 나눈 뒤 곧바로 미북 고위급 회담이 시작됩니다. 뉴욕 시내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만찬 장소에서 회담이 열린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가진 모든 핵 프로그램이 대상이라며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핵을 계속 보유한다면 미국이 김정은 체제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은근한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In fact, the real threat to their security is the continued holding on to of that nuclear weapons program and not the converse.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We envision a strong, connected, and secure, prosperous North Korea that maintains its cultural heritage, but is integrated into the community of nations. 140분간 계속된 마지막 담판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폼페이오 장관. 이번 기회를 흘려보내면 비극이 될 수 있다며 김정은의 과감한 결단과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온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미국의 패권주의를 언급하며 러시아의 협조를 부탁했고 중국에는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상에게 악수를 건네며 맞이합니다. 여동생 김여정이 관련 서류를 챙기며 앉기 편하게 의자를 김정은 쪽으로 밉니다. 김정은은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러시아와의 결속을 다짐했습니다. 패권주의에 맞서서 정세를 조정해 나가는 것을 당신의 지도부와 주도 세미 간 의견 교환을 할 용의가 있고 북러 정상회담도 열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면서도 단계적 해결을 주장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하며 확고하다고 하시면서 북한은 지난달 29일을 전후로 대규모 경제사절단 200여 명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태성 노동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층 창관단 방중 이후 실무 차원의 방문입니다.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경제 개방 정책을 전면적으로 배우려는 의도로 파견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경제 제재 회피를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취소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도 오늘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과 체육회담 등 3개 후속 회담을 이달 안에 열기로 남북이 합의했지만 북한 측이 지난번 회담이 취소된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며 탈북 여종업원 송환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달 만에 다시 만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한 리선관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회담 일정을 빼곡하게 잡았습니다. 14일 장성급 군사회담, 18일 아세안게임 공동 참가 등을 위한 체육회담, 22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6월 22일 금강산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는 10년 6개월 만입니다. 남북은 개성공단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판문점 선언 이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회담 취소를 통보했던 리선관은 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나무 등걸이 있었다며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돌렸습니다. 나무 등걸을 우리 활로 이 대로에 갖다 놓는 일이 없도록 하면은 북남강에는 이 빗속 돌아갈까? 그런 세계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그런 속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명균 장관은 북한 억류자 문제도 거론했고 북측은 관련 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여종어머 송환을 거론했냐는 질문에 조명균 장관은 억류자 문제와 여종어머 문제는 서로 분리된 문제라며 답을 대신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남북 간의 회담이 열릴 때마다 북한 대표단이 우리 언론을 대하는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고위급 회담에 앞서 북한 대표단장인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과 우리 취재진 사이에 가벼운 설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포커스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질문하고 앞으로 이런 질문은 무례한 질문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담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거 판문점 소는 지난 16일 남북 고위급 회담 연기를 통보했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남측 기자단 관련 질문을 안 할 수 없겠죠. 그 엄중한 사태로 인해서 회담이 무기한 연기됐었는데 그 엄중한 사태는 좀 해결됐다고 보시는지요? 그 기자 선생들이 질문하는 거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할 수 있지. 근데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질문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엄중한 사태가 어디서 조성된 걸 보니 알면서도 나한테 그거 해소됐나 물어보면 되나? 리선권은 한미 공군의 연례 연합훈련인 맥스 썬더와 태영호 전 공사의 국회 강연 등을 이유로 당일 새벽 회담을 취소했었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소속을 물어봅니다. 어디입니까 소속이? JTBC입니다. 네. JTBC 뭐 서적기 선생이랑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질문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가벼운 질문을 던졌는데 오늘 회담을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좀 말씀 좀 또 하지 않나고요? 아주 잘 될 거이 분명하지. 네. 기자 선생님들은 잘 안 되길 바라고? 아닙니다. 남측 언론을 타박하던 리선권. 회담장에선 오히려 회담 내용을 전부 언론에 공개하자고 합니다. 선언 내용을 위한 첫 북남 고위급 회담인 것만큼 공개적으로 기자 선생들이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첫 남북 고위급 회담 때도 리선권은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저리 공개를 해서 이 실황이 다 어민족이 전달되면 어딘가 하는. 그런데 회담이 끝난 뒤 정작 기자의 질문에는 또 발끈했습니다. 그럼 비핵화에 관련해서도 그 측의 입장이 확정하시는지 어떻게 또 오도하려고 자꾸 물어보시죠? 회담 내용 전체를 속 시원하게 공개하자는 북한. 그럼 정작 북한 TV는 어떻게 보도했는지 볼까요? 하루 늦게. 그나마도 현장의 목소리는 단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1월 9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북남 고위급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리선권 위원장은 기자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정리야 진리의 대변자이고 기자 선생들이 여론을 선도하는 그런 선각자들인 탓에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기자들이 더 열심히 묻지 않을 수 없겠죠.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대법원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재판 왜곡은 나라가 무너지는 일이며 재판을 거래한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특별조사단의 조사에 대해서도 불편한 속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준비된 원고 없이 기자회견에 나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0년 넘는 판사 경력까지 거론하며 사법행정 남용 의혹을 정면 부인했습니다.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청와대와의 교감 의혹도 덕담 차원의 말씀 자료를 오해한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청와대와 교감을 나눴다는 것이 참 이상하죠. 뭔가 만나면은 그냥 덕담을 하고 뭐.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거나 특정 성향을 보인 판사들의 불이익을 준 적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면서 1년 넘게 이어진 특별조사단 조사에 불편한 감정도 내비쳤습니다. 조사가 3번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1년이 넘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여러 개의 컴퓨터를 법사나무 일기장 보듯이 완전히 뒤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향후 특별조사단 조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고 검찰 수사 역시 그때 가서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자,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도 오늘 전국 법관들에게 이메일 담화문을 보냈습니다. 저에게 다시 뼈와 살을 도려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 예정돼 있다면서 공세적인 법원 개혁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법원 내부가 마치 폭발 직전의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한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주도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형사조치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거나 하면 얼마든지 형사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5일 뚜렷한 범죄 혐의가 없다던 조사 결과 발표와 그제 관련 문건 재조사 계획도 없다던 기존 입장을 모두 뒤집은 셈입니다. 안 처장은 시간 부족을 입장 변경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나머지 이런 조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 대표회의에서도 찬반 투표를 거쳐 문제가 된 410건의 문건 전부 공개를 공식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오는 11일 임시회를 열어 관련자 형사조치 여부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미뤘던 김명수 대법원장도 뼈와 살을 도려내는 고통의 시간을 언급하며 공세적인 개혁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 전체에게 보낸 이메일 담화문을 통해 사찰과 통제의 대상이 됐던 법관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혜와 의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한울입니다. 네, 6월이 시작되자마자 불볕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전국의 수온주가 3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부산에서는 벌써 해수욕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바다에 뛰어들어 물장구를 칩니다.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힙니다. 부산 해운대와 송정, 송도해수욕장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너무 날씨가 더워져서 놀러 왔는데 바다에서 너무 시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수상스키가 넓은 호수를 가로지릅니다. 웨이크보드로 묘기도 부립니다. 수상 놀이기구도 타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정말 오늘 더위가 이제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시원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남 밀양이 33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 32.2도, 서울 30.2도 등 전국 대부분이 3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오존 농도는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더울 것 같아서 들고 나왔더니 요긴하게 잘 쓰고 있어요. 끝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더워서. 내일은 대구와 광주도 33도까지 올라갑니다. 내일 오전에는 영남과 전남 일부 지역에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번 더위는 월요일부터 한풀 꺾이겠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왔는데 월드컵 개막도 보름이 안 남았습니다. 축구 팬들만큼 이 월드컵을 기다려온 건 유통업계인데요. 야식부터 가전제품까지 할인을 내세우면서 대목맞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만에 다시 장이 섰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수입 맥주들은 4캔에 최고 4,000원까지 할인합니다. 간편식 등 안주거리도 일제히 가격을 내립니다.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인 만큼 밤에 TV를 시청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경품 행사는 기본이고 저녁 시간대 인기 야식을 30% 할인해 팝니다. 브라질 월드컵의 경우 주요 점포 매출이 경기 시간 동안 전월 대비 10배 이상 급증하는 월드컵 특수를 누렸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 모바일 결제업체는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600원을 돌려줍니다. 축구붐을 다시 일으킬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형마트에선 월드컵 개막식 전까지 양말이나 보호대 같은 축구용품을 최대 30% 할인합니다. 가전업계는 대형 TV 값을 평균 20% 할인합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간단하게 술 한잔 먹으면서 응원하면서 보고 싶네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땐 맥주 매출은 27%, 간편식 매출은 25% 늘었고 가전제품 판매 건수는 최고 200%까지 늘었습니다. 월드컵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지구촌 최대의 축구잔치가 다가왔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광주시 자동차 공장이 들어설 빅그린 산업단지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완성차 업계 등을 상대로 합작법인 투자자를 물색했습니다. 전체 투자 규모는 5천억 원대로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이곳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연봉을 4천만 원대로 맞추기로 지역 노조와 합의했습니다. 기존 완성차 업계 연봉의 절반 정도입니다. 광주시는 대주주로 경영을 책임지고 완성차 업체는 생산 라인 구축과 신차를 위탁 생산합니다.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합작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첫 번째 사례로 일자리 창출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현대자동차가 가장 먼저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31일 광주시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반값 연봉을 포함해 보조금 지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연봉 4천만 원 조건은 임금을 하향 평준화하는 중규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노조는 또 문재인 정부의 압박에 굴복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하면 총력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됩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와닿는 요즘입니다. 특히 지난달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9%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배추나 상추 같은 채소류는 13.5%, 쌀은 29.5%, 특히 감자 가격은 59.1%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마트에서 장을 보는 주부들도 그렇게 느낄까요? 장동욱 기자가 함께 장을 봤습니다. 대형마트입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주부의 장바구니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찬거리를 고르는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 한참을 망설입니다. 특히 감자값의 오름세는 폭발적입니다. 작년에 비해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전에는 박스로 사 먹었는데 한참 안 사 먹었어요. 너무 비싸서. 몇 개 고르지도 않았는데 7만 원이 넘어버렸습니다. 채소류가 평균 13.5% 오르는 등 농산물 값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기름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휘발유와 경유값은 6% 넘게 올랐습니다. 축산물은 하락하였으나 곡물, 채소 등 농산물과 오징어 등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2.7%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 지수는 1.4%만 오른 걸로 집계됐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와 통계 물가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석유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외식비 그리고 신선식당 물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저소득 가구의 소비를 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대의 저물가 기조가 꾸준히 이어진다지만 서민의 지갑은 자꾸 비어갑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네,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이 법원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해서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난 뒤 특검 수사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모레 특검 후보를 발표합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국선 변호를 받을 예정이었던 드루킹이 지인들의 도움으로 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번 댓글 조작 관련 업무방해 혐의 재판까지만 맡기로 하고 어제 서울구치소에서 드루킹과 접견했습니다. 이후 드루킹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자필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드루킹은 가족 등을 통한 탄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드루킹은 직전 공판 때도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매크로 조작에 따른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형이 내려진 선례가 거의 없는 만큼 선처를 호소한 뒤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특검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드루킹은 지난달 17일 옥중 편지를 통해 믿을 수 없는 경찰과 검찰, 특히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고 특검을 기다려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드루킹의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열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모레 오후 3시 회의를 열어 특검 후보자 4명을 선정합니다. 후보로 수락한 인사 가운데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장 출신 인사를 위주로 선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경찰청 보안국이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쓴 네티즌의 IP 주소를 추적하고 이메일도 불법 감청한 정황이 경찰 자체 수사에서 포착됐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7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공수사를 총괄하는 경찰청 보안국은 2004년 말 한 민간 보안 업체의 IP 추적 소프트웨어를 구입합니다. 이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쓴 사람의 IP 주소를 추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또 보안국이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이메일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민간인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보안국은 주로 정부의 비판적인 네티즌 이메일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개인 이메일을 열람하는 것은 불법 감청에 해당됩니다. 보안국의 불법 감청은 참여정부 출범 2년 뒤인 2004년부터 시작돼 이명박 정권 시절 중반까지 이어졌습니다. 2011년 보안국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은 뒤에야 불법 감청이 중단됐습니다. 수사단은 불법 감청에 가담했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불법 행위 관련자 등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지방의 전문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러자 브로커를 통해 신입생을 뽑거나 입학 기준을 낮추는 등 갖가지 편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또 교수가 마음대로 수업을 하지 않는 등 학사 관리도 엉망입니다. 윤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2년제 전문대학교. 한 해 100명의 신입생을 중국 유학생으로 채우는데 10%는 알선책을 통해 뽑은 뒤 리베이트를 지급했습니다. 학교는 중국인 유학생 한 명에 30에서 100만 원씩 모두 4,400여만 원을 알선 수수료로 지급했다가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지방의 이 전문대는 수업을 멋대로 빼먹은 교수 40여 명이 경고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같은 과목을 중복 수강하고 두 과목의 학점을 받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를 내고 합격한 학생도 있습니다. 무조건 합격증하고 성적 순정자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행정 조치 외제 사안은 아니었고요. 복리후생비, 교통비, 연구비, 출장비 등으로 술집에 가거나 상품권을 구입한 직원 20명이 중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쟁력 없는 일부 지방 전문대들의 엉터리 학사 관리는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경쟁력 없는 지방 대학을 계속 연명시키는 것은 정말 빨리 중단해야 됩니다. 전국 137개 전문대 가운데 지난해 정원을 못 채운 학교는 절반인 68곳에 달합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20대 여성이 중학교에 무단 침입해 선정적인 춤을 추다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번에도 이른바 별풍선을 받으려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여성이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갑자기 티셔츠를 벗습니다. 반바지에 민소매 차림으로 춤까지 춥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 화면입니다. 인터넷 방송 BJ 24살 이모 씨는 그제나 2시쯤 안산의 한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인터넷 방송을 하며 이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애들도 놀랐는데 안 되겠다. 이건 불법이고 또 애들에게 악영향이 나서 쫓아가서. 방송에 참여한 일부 네티즌들은 학교 무단 침입과 과도한 노출 의상을 비판하는 댓글을 적었습니다. 결국 방송은 관리자에 의해 5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이 씨는 학교 정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해당 중학교 졸업생이었습니다. 자기는 목요 생각이 나서 갔다. 너가 별풍선 500개를 보내길래 그래서 벗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찰은 이 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SNS를 통해 삼촌이 정당 당직자라며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줬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하고 철없는 행동이라며 사과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군산에서 맞붙었습니다. GM 군산공장 폐쇄 문제를 둘러싸고 두 당이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유세 기간 시작 후 첫 중앙선거 대책회의를 전북 군산에서 개최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중앙선거 대책회의를 이곳 군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군산이 다시 옛날의 명성을 찾아야 되고 활기찬. 민주당은 GM 공장 폐쇄와 조선업 위기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 군산을 살리기 위해 힘 있는 집권 여당을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군산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가 군산을 텅 빈 유령 도시로 만들었다며 무슨 염치로 군산에 왔냐고 따졌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와 지도부가 군산을 방문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염치로 지금 왔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군산을 유령 도시로 만들었다며 선거운동 대신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군산 시민이 원하는 것은 한낱 콩고물이 아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군산의 평화당 의원이 여태까지 뭐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평화당은 집권 여당 대표가 군산에 대한 기본 정보조차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산 지역구 의원은 바른미래당 소속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전과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텐데 TV 토론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후보들이 토론에 참석을 꺼리기도 하고 방송사가 토론회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야당은 깜깜이 선거, 관제 언론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자 TV 토론은 모두 53회 열렸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41번만 합니다. 20% 넘게 감소한 겁니다. 지난달 22일 MBC 주최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는 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라며 불참해 취소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는 토론 질문이 편파적이라며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JTBC는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양산한다며 오는 4일과 5일 예정했던 경기지사,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깜깜이 선거를 하라는 것이고 기득권 정당과 기득권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언론사 갑질이자 관제 언론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경기지사와 서울시장 토론의 취소를 다시 활성화시켜서
토론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은 지지율이 높은 여당 후보들이 득보다 실이 많을 토론을 피한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TV토론 참여는 각 후보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현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먼저 청와대 대변인의 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자,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뭘 근거로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한 건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일단 대통령 발언에 근거가 된 자료를 청와대가 확인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먼저 처음에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 통계 자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다가 1분기 통계청 가계 동향 자료를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내용 이렇게 했는데요.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또 필요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개 못하겠다는 건 아니고 예. 때가 되면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확한 이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다. 이것이 이유인데요. 자, 그런데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1분기 통계청 가계 동향 자료에서 이 가계 소득을 5개의 등급으로 나눴을 때와 달리 이 10개로 나눠서 더 촘촘하게 살펴봤더니 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계층만 가계 소득이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때문에 90%의 긍정적인 효과라는 건데요. 예. 자, 김 대변인의 말대로 저희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가구를 10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분석해봤습니다. 자, 김 대변인의 말대로 하위 1등급과 4등급을 제외하고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득이 올라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강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 대통령이 표현한 90%는 긍정적인 효과였다. 이건 맞는 말이군요. 예, 그러니까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으로 좁혀서 봤을 땐 맞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가 돈을 벌어오는 가구를 말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는 무직 또는 자영업자 그리고 근로소득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속하지 않습니다. 즉 영세 자영업자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장을 잃은 가구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예. 설명하면 이런 거잖아요. 영세 자영업자나 실업자 빼고 예.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소득을 받더니 소득이 올랐더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건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이 밥 먹으면 배가 부르다 이런 말과 같다고 했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의 평도 비슷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업자 다 빼놓고 다 완전 고용 얘기하면 분모를 갖다 이거 일정하게 해야지 왜 분모를 갖다 왜 늘렸다 줄였다 왜 하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어쨌든 문 대통령이 그제는 분배 악화된 건 매우 아픈 지점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맞습니다. 이건 어떤 근거로 한 얘기인가요 또? 예, 그거는 문 대통령의 그제 발언은 이 통계청의 올해 1분기 가계소득 동향조사를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가계소득을 5분위로 나눈 이 자료에는요, 이 하위 20% 가구 소득이 1년 전보다 8% 줄어든 반면 상위 20% 가구 소득은 9.3% 늘면서 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통계 자료를 보고 결론만 얘기하니까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듯한 혼선이 생기는데 예. 이럴 때는 청와대가 좀 명쾌하고 친절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이 예고한 대로 중국뿐 아니라 동맹국인 유럽연합과 멕시코, 캐나다 제품 등에도 높은 관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해당 국들도 즉각 보복에 나서면서 무역 전쟁이 확대될 조짐입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유럽연합 등 동맹국의 관세 카드를 꺼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유럽연합과 캐나다, 멕시코산 철강 제품엔 25%, 알루미늄 제품엔 1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and there's overcapacity throughout the world. And so we have needed to deal with it in a very global manner. 중국과 합의를 깨고 중국산 첨단 기술 품목 55조 원어치의 25%의 관세를 물린 지 이틀 만에 유럽과 북중미 동맹국까지 관세 폭탄을 퍼부은 겁니다. 관련국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일제히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캐나다는 우리 돈 13조 원에 달하는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고 This is $16.6 billion of retaliation. This is the strongest trade action. 프랑스는 불법이자 최악의 대응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Mais je pense que cette décision, elle est non seulement illégale, mais c'est une erreur à plusieurs égards. 멕시코는 철강뿐 아니라 돼지고기, 사과 등 농축산물에도 보복 관세를 매길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로 전 세계가 무역 전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다음 주 중국의 수능 시험인 가오카오가 이틀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응시생이 더 늘어서 975만 명이 시험을 치르는데 당국은 갈수록 진화하는 부정 행위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채 인식 같은 첨단 기술이 총동원된다고 합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을 든 무장경찰이 대열을 이뤄 이동하고 이동식 전파 탐지 장비는 실시간으로 무선 전파를 탐지합니다.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중국판 수능 가오카오를 대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올해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35만 명 늘어난 975만 명. 늘어난 응시생만큼 부정행위도 증가할 걸로 예상돼 대책 마련도 비상입니다. 광둥성은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신분증과 지문, 안면 인식을 한 번에 진행하는 특수 장비까지 개발했습니다. 身份证在这个位置上刷一下，这里有个摄像头，对准这个摄像头拍照，同时呢，验证自己的指纹，两个通过。 중국 당국은 수년 전부터 드론을 이용해 방해 전파를 쏘고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액정 모니터가 달린 고무지우개, 좁쌀보다 작은 나노 수신기, 쓰는 대로 정보가 전송되는 스마트펜 같은 기상천외한 최첨단 부정행위 장비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는 부정행위를 하다 걸리면 최고 7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지만 뿌리 깊은 학벌주의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지난해 사고로 숨진 배우 김주혁 씨가 마지막 작품에 남긴 명품 연기가 관객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습니다. 동료의 도움으로 유작이 완성될 수 있었는데요.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펑크러진 머리에 아무렇게나 걸친 빨간 가운. 배우 김주혁의 광기 어린 눈빛이 단숨에 관객을 사로잡습니다. 이 선생 어딨냐? 마약계거물 진아림 역을 소화한 김 씨의 위압적 연기는 올해 한국 영화 최단 흥행 기록을 세운 영화 독전의 백미로 꼽힙니다. 김주혁 선배님이 갖고 있는 그 모습 안에 되게 뜨거운 어떤 것이 있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 독전이라는 영화의 격을 높여주신 것 같아요. 지난해 10월 불의의 사고로 김 씨는 액션 장면 등의 음향 효과를 입히는 후시 녹음 작업을 못한 채 세상을 떴습니다. 김 씨와 음색이 비슷한 동료 배우 서현우가 후시 녹음을 도와 김주혁의 폭발적인 연기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크나이트의 조커 역 히스레저는 영화 파르나서스 박사의 상상극장을 절반도 찍지 못한 채 사망해 주인공 모습이 계속 변한다는 설정으로 각본이 바뀌었습니다. 사망유의 촬영 중 요절한 쿵푸 스타 이소룡의 액션은 한국 배우 당룡이 대신했고 분노의 질주 시리즈 폴워커는 동생이 대역을 맡은 뒤 폴워커의 얼굴을 합성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최고의 스타 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판 커리, 이 두 선수가 오늘 챔피언 결정전 1차전을 치렀습니다. 커리의 골든스테이트가 연장 접전 끝에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이다순 기자입니다. 수비를 혼자 뚫어내고 힘차게 날아올라 공을 내리꽂는 르브론 제임스. 이에 맞선 스테판 커리,
12m짜리 먼 거리 3점 슛 버저비터로 승부의 균형을 맞춥니다. 4년 연속 정상의 문턱에서 만난 르브론과 커리의 맞대결은 소문난 잔치 그 이상이었습니다. 커리의 골든스테이트가 짜릿한 연장전 승리로 기선을 제압했지만 르브론 무려 51득점으로 NBA 플레이오프 개인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축구에 메시와 호날두가 있다면 농구에는 단연 르브론과 커리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의 같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남다른 인연의 두 선수는 현재 연봉 1, 2위의 리그 정상의 선수들이지만 플레이 스타일은 아주 다릅니다. 키 203cm의 르브론이 저돌적인 돌파로 코트를 점령하는 스타일이라면 190cm의 커리는 독보적인 3점슛 능력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킵니다. 발가락이 꺾일 정도로 훈련에 매달리는 르브론은 매일 새벽 5시 반부터 운동을 시작하고 7년째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등 철저한 관리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커리 역시 농구장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는 선수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두 슈퍼스타의 흥미로운 라이벌 구도. NBA의 올해 정규 시즌 관중은 2,200만 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이먼과 가펑클이 1981년 뉴욕 센트럴파크 공연에서 코다크롬이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지금은 이름도 생소해진 미국 코닥사의 코다크롬은 카메라 필름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에 밀려서 2009년 생산을 중단했죠. 그 이듬해 캔자스주 시골 마을에 남아있던 마지막 코다크롬 현상소가 폐업할 때는 세계에서 사진 애호가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슬퍼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니콘과 함께 카메라 시장을 이끌어온 일본 캐논이 엊그제 81년을 이어온 필름 카메라 판매를 종료했습니다. 후지 필름도 곧 흑백 필름 판매를 끝낸다고 합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한꺼번에 수백, 수천 장도 찍고 곧바로 들여다보며 쉽게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필름 카메라는 필름 한 통, 한 장을 소중히 아끼고 정성을 다해서 찍습니다. 현상 인화까지 며칠을 기다리며 설레는 맛이 또 있죠. 필름 카메라의 묵직한 기계음에는 속 깊은 무뚝뚝함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은근한 온기를 매끄러운 전자제품 디지털 카메라는 결코 흉내낼 수 없습니다. 방금 찍어도 10몇 년 묵은 듯 차분하고 오묘한 색감은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려는 사진가의 마음과 통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구상의 마지막 타자기 공장도 문을 닫은 지 벌써 7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귀부터 즐거운 타자기의 정취를 컴퓨터 자판이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어쩌다 책장에 오래 둔 시집을 펴면 묵은 종이 냄새에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활자에 눌리고 잉크가 번져난 글자에선 시인의 마음이 만져질 듯 하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책의 향기를 보존해서 물려주려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날로그에 깃든 인간의 체온과 감성 그리고 그 아련한 너그러움이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 세상이 갈수록 차가워지기 때문일 겁니다. 6월 1일 앵커의 시선은 아날로그의 향기였습니다. 네, 6월의 첫날인 오늘 날씨는 2달 정도 앞서간 것 같았죠. 오늘 영남 지역은요 33도를 웃돌았습니다.
주말에도 이 때이른 더위는 계속되는데요. 특히 남부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도 발표가 됐습니다. 주말을 맞아 야외 활동 많이들 계획하실 텐데 한낮에는 장시간 활동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전남과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역시 33도에 달하는 더위 이어지겠고요. 중부지방도 30도를 넘어서는 한여름 더위 이어집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내외로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내일은 낮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강릉, 울산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내일 공기 상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내 활동을 추천드립니다. 당분간 큰 비 예보 없이 덥고 일교차 큰 날씨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